당신을 위한 로하우스 조담소 신고은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신고은 변호사입니다. 네, 오늘의 고민 사연은 어떤 내용일까요? 남편과 결혼한 지 어느덧 5년이 되었습니다. 아이는 없었지만 누구보다 화목하게 잘 살아왔다고 믿었습니다. 남편은 기념일마다 잊지 않고 사려 깊은 선물을 줬고 1년에 2번은 꼭 함께 해외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직업상 출장이 잦았지만 출장지에서도 늘 어디에 갔는지 뭘 먹었는지 사진을 찍어 보내주며 저를 안심시켜줬습니다. 그래서 저는 남편을 단 한 번도 의심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몇 달 전이었습니다. 출장 중이던 남편이 싸늘한 시신으로 발견됐습니다. 갑작스러운 남편의 죽음 앞에서 저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슬픔을 삼키며 유품을 정리했는데요. 남편의 노트북 안에서 충격적인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 안에는 남편과 어떤 여성이 다정하게 찍은 사진들이 가득했고 카카오톡에는 연인인 듯한 여성과의 대화가 고스란히 남아 있었어요. 믿기지가 않았습니다. 저는 남편의 휴대전화에서 상대의 여자의 번호를 찾았고 전화를 걸었습니다. 제가 말을 하자 여자는 놀랐는지 바로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이후 남편의 은행 거래 내역을 확인하면서 다시 한번 놀랐습니다. 남편은 이미 2년 전부터 그 여자에게 집을 사줬고 여러 번의 돈을 보냈어요. 그동안 두 집 살림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남편의 다정함이 모두 거짓이었다는 생각에 너무나도 힘들었습니다. 저는 다시 그 여자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그 여자는 남편이 돌싱인 줄 알았다면서 오히려 본인이 피해자라고 합니다. 남편에게 받은 돈은 생활비로 받은 거였다고 하는데 믿기지가 않습니다. 남편이 두 집 살림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큰 돈을 내놓을 리가 없어요. 알아보니까 어느 신도시 아파트 단지에 카페를 차린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남편이 사업 자금을 빌려준 게 아닐까요? 친한 친구에게 상의를 했더니 상간녀를 상대로 소송을 해서 남편이 준 걸 다 돌려받으라고 합니다. 그리고 얼굴 들고 카페를 할 수 없게 맘카페에 글을 올리자고 하네요. 그럴 수만 있다면 그렇게 하고 싶은데 저는 어떤 걸 준비하면 될까요?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너무나도 안타까운 사연이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에 남편에게 배신당했다는 거를 알게 되신 건데요. 이런 경우에 너무 감정적으로 대처하시면 안 될 것 같죠? 네, 다정한 남편이셨던 걸로 보이는데 감쪽같이 속이고 두 집 살림을 하고 있었다니 너무 충격적입니다. 네. 그래도 감정적으로 대처하기보다는 법률 조언을 잘 받으셔서 차근차근 하나씩 풀어나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우선 지금 사연자분 같은 경우 남편이 사망한 이후에야 외도 사실을 알게 됐는데 이런 경우에도 상간녀한테 책임을 물을 수 있겠죠? 네,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 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 행위를 구성합니다. 네. 사연자분 경우처럼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른 것이 아니라 배우자 일방이 사망으로 인해서 혼인관계가 해소된 경우라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렇군요. 상간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하는 분들 중에도 부정행위를 한 배우자를 용서하고 혼인관계를 유지하기로 결정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부정행위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혼인관계가 파탄에까지 이르렀다면 손해배상의 액수가 보다 높아질 수는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지 않았다고 해서 혼인 중의 부정행위가 불법행위가 아니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므로 사연자분께서는 배우자와 상간녀가 혼인기간 중에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는 사실을 밝히셔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지금 상간녀는 본인이 유부남인 줄 몰랐다. 나도 남편한테 속은 피해자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어떻게 반박해야 할까요? 근데 입증 책임의 문제인데요. 이 불법행위 책임이라는 거는 가해자의 고의나 과실을 요건으로 합니다. 그래서 불법행위 책임을 주장하는 당사자, 그러니까 사연자분께서 이 가해자, 상간녀의 고의나 과실의 존재를 증명하실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부의 일반과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는 이유를 들어서 이 제3자에 대해서 불법행위 책임을 묻는 당사자는 그 제3자가 부정행위를 할 때 그 일방의 부부 공동생활이 파탄이 되어서 회복할 수 없을 정도의 상대에 이르지 않았다는 거를 알았거나 아니면 알 수 있었다라는 사실을 직접 증명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럼 사연자분의 경우는 어떻게 입증을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사망하신 남편분의 뭐 어떤 노트북이나 이런 걸 가지고 계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상간녀랑 나눈 카카오톡 대화 내역이나 문자 메시지, 전화 통화 녹음 파일 같은 것들을 들여다보시고 네. 뭐 예를 들어서 뭐 상간녀랑 대화를 하는데 뭐 둘의 관계를 대외적으로 연인 사이라고 표명하기에 곤란하다던가 네. 뭐 다른 사람들한테 속이고 거짓으로 만날 수밖에 없다. 뭐 이런 식의 대화가 나온다면 이거는 뭐 혼인 외에 부정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뭐 그런 사실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대화를 나누는 거겠죠. 그리고 아니면 뭐 명백하게 뭐 대화 중에 뭐 당신 와이프가 어쨌다느니 뭐 아니면은 뭐 남편이 뭐 이번 명절에는 내가 처가댁에 다녀와야 된다. 뭐 네. 이런 식의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다면 그러면 상간녀가 당연히 혼인 관계가 유지되고 있었다는 사실을 명백하게 알았다고 볼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네, 이런 증거를 확보를 하셔서 제출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위자료가 인정이 된다고 했을 때 사연자분 같은 경우는 남편이 상간녀한테 이제 해준 집이나 이제 보내준 돈 이런 부분도 다 돌려받고 싶어 하세요. 이게 가능할까요? 그러니까 지금 사연자분은 남편분이 이제 상간녀한테 보낸 돈을 다 이제 대여금이다라고 주장하고 싶은 것 같아요. 빌려준 거니까 돌려받아야 예. 된다. 네. 근데 이제 내가 다른 사람의 예금 계좌에 돈을 이체했다고 해서 그게 뭐 다 대여금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뭐 어떤 법적 원인에 의해서 보냈는지 뭐 이런 거는 이게 다 이제 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봐야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뭐 차용증은 썼는지 뭐 아니면은 뭐 상간녀도 남편한테 돈을 소액씩 보냈는데 그게 뭐 매달 정기적으로 보내가지고 이자로 보인다든지 네. 아니면은 뭐 반환 시기에 대한 뭐 약정은 있었다든지 뭐 이런 대화 같은 것들이 있지 않은 이상 그냥 무조건 남편이 상간녀한테 돈을 보냈다고 해서 그게 다 대여금으로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지금 상간녀는 오히려 대여금이 아니라 다 증여받은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또 누가 나한테 돈을 다 줬다고 해서 이게 또 다 증여는 아니라는 말이죠. 네. 예. 그러니까 이제 금전을 주고받은 두 사람이 연인 관계에 있는 남녀간이라고 해서 그 수수의 원인을 곧바로 또 증여라고 단정하지도 않습니다. 그게 뭐 대여일 수도 있고 증여일 수도 있는데 이 뭐 돈을 어떻게 주고받게 됐고 뭐 당사자들이 경제적인 사정은 어땠고 생활 관계는 어땠고 뭐 액수는 어떻고 뭐 반환 의사는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거든요. 근데 일반적으로 장기간에 걸쳐서 뭐 적게는 몇만 원부터 뭐 몇백만 원까지 이렇게 뭐 불정기적으로 이제 비정기적으로 이제 뭐 송금이 됐다거나 아니면 내가 신용카드로 대신 결제해준 금원 뭐 이런 것들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런 돈들을 대여하지는 않죠. 증여라고 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금액들은 증여로 인정될 여지가 큽니다. 네. 그런데 이제 집, 카페 보증금 이 대신 지급해 준 거는 액수가 얼마였는지에 따라서 조금 달리 볼 여지는 있을 것 같아요. 네, 꽤 큰 금액이었을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뭐 돈을 갚으라고 요구한 사실이 있는지가 조금 크리티컬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럼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해 보자면 남편이 사망한 뒤에 외도 사실을 알게 된 경우라도 혼인 기간 중에 있었던 부정행위로 정신적인 고통을 입었다면 상간녀한테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간녀는 유부남인 줄 몰랐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지만 사연자분 입장에서는 상간녀와 남편이 주고받은 메시지나 대화에서 아내 존재를 인지한 정황을 이제 찾아서 증거로 제시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상간녀한테 보내준 돈 같은 경우는 이제 빌려준 것으로 이제 주장을 하시려면은요, 차용증이나 이자 지급 내역 같은 확실한 증거가 있으셔야 되고요. 반대로 상간녀 입장에서는 증여받은 거라고 이제 주장을 하긴 하겠지만 이런 부분에 혹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위자료 액수에 반영해달라라고 주장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신고은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알아두면 쓸데있는 법률 이야기 알쓸법 시간입니다. 지하철에서 만 65세 이상 지하철 무료 교통카드, 그러니까 우대용 교통카드를 다른 가족이 몰래 쓰는 일 생각보다 자주 발생하고 있는데요. 이게 단순한 몰래 탑승이 아니라 수천만 원까지 물어내야 하는 불법 행위라고 하는 거 알고 계시죠? 오늘은 실제 판결 사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서울에 사는 30대 박모 씨는 67세의 아버지 명의로 된 우대용 교통카드, 즉 어르신용 무료 지하철 카드를 2018년부터 약 6개월간 무단으로 사용했습니다. 결국 적발이 됐고 서울교통공사는 1,900만 원의 부가 운임을 청구했습니다. 박 씨가 납부를 거부하자 공사는 형사고발과 함께 민사소송까지 진행했고 법원은 지연 이자까지 포함해서 약 2,500만 원을 내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박 씨는 현재까지 약 1,600만 원을 갚았고요. 남은 금액은 매달 60만 원씩 나눠 내기로 했다고 합니다. 서울교통공사는 지금까지 130건 넘는 부정승차 소송을 진행을 했고 해마다 수십 건씩 민사소송과 강제집행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부정승차에 대해선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나 편의시설 부정이용죄로 형사처벌까지 가능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3년간 매년 약 5만 건 넘게 적발되고 있습니다. 공사는 최근엔 CCTV와 빅데이터 분석을 활용해 단속을 더 정교하게 운영하고 있고 기후 동행 카드 같은 정기권의 부정사용 단속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교통공사 측은 부정승차는 명백한 범죄라며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